안녕하세요. 운이 좋았던 40대 여자입니다. 새 들어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좋은 집주인,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장사를 하며 아주 좋은 건물주 할아버지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이죠. 할아버지는 얼마 전 제게 자신의 인생사를 어디다 푸념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소 즐겨 듣던 이곳이 생각나 전 할아버지께 이 채널을 소개해 드렸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도요. 그리고 이곳 사연들을 벌써 몇 개 흥미롭게 들으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연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자신은 없지만 제가 지켜본 자신의 이야기를 좀 써 보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기에 전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면 전 가난한 집에서 자랐었어요.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릴 적 가난했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 부모님 때가 아니라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어릴 적에 못 사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집 중 하나였던 거죠. 아빤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셨는데 그곳은 저와 오빠가 어린 시절엔 우리의 집이기도 했어요. 그 작은 이발소에 딸린 새방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곳에 살며 아빤 이발소를 운영하셨고 엄만 따로 이동식 작은 포장마차라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어요. 정수가 손님들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면 불편하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래도 꼭 나중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 건물의 구조는 조금 특이해서 이발소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중간에 있던 저희 식구의 방 한 개짜리 거처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곤 했는데 가끔 정말 급한 손님들에겐 화장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에 있던 날엔 저와 오빤 이불을 슬쩍 걷어 손님들에게 길을 터주어야 했죠. 부모님은 그런 집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하셨는데요. 물론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전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꼭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안 돼요, 아빠. 아직 저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아빤 그만 제가 고작 대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겨우 번듯한 집도 생기고 살만해지니 말이죠. 아직도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전 대신 엄마에게라도 두 배로 효도하고자 나중에 취직을 하고 돈을 모아 평생 떠돌며 장사하신 엄마께 작은 분식집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소개로 만났던 남편과 연애했을 땐 우린 성격도 잘 맞았지만 한 가지 깊은 공감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처럼 힘든 가정에서 자랐다던 남편도 자신의 아버지, 즉 제 시아버지를 고작 3년 전에 병으로 떠나보냈던 거예요. 평생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 다 건사하신 아버지께 앞으로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은 줄 알았었어. 아직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정숙이 너도 나랑 비슷한 아픔이 있다고 하니 괜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드네. 그렇게 서로의 아픔도 공유하고 감정이 깊어진 우린 제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큰딸과 쌍둥이 아들까지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빠듯한 형편 때문에 전 일찌감치 애들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반찬 가게 시작하게 됐죠. 구직이 잘 되지 않아 아예 자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장산 잘 돼? 어려운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말해, 박 사장. 우리도 아들이 둘 있는데 박 사장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부모 마음이 들어서 더 잘 챙겨주고 싶어. 여러분 예상하셨죠? 네, 그 반찬 가게가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늘 아내인 할머니와 함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러 오곤 하셨어요. 내 집, 내 손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또 그럴 때마다 임차인들도 찾아와 따뜻하게 인사해주곤 하셨죠. 먼저 임차인들에게 괜히 사장님 이런 말 말고 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도 바로 두 분이셨어요. 세상에 분기마다 고기 세트나 고급 과자 세트 등 임차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건물주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들의 건물을 항상 깨끗하게 써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런 두 분께 감사해 전 가끔 반찬을 그냥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괜찮다며 기어코 돈을 주고 가셨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 고집에 못 이기는 척 져주실 때도 있었죠. 요즘 애들 아빤 잘 지내, 박 사장? 저번에 드디어 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취업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만. 그전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원. 괜히 내 마음이 더 아팠어. 네, 회사도 사람들도 전보다 훨씬 좋대요. 요즘 표정이 아주 폈어요. 안타깝게도 제 남편이 정리해고로 실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도 재취업이 영 안 되어 저라도 돕겠다고 반년 정도 반찬 가게 나와 일했었습니다. 전에도 절 데리러 왔던 남편을 몇 번 보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남편의 사정을 듣고 많이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엔 두툼한 삼겹살을 두 군이나 저희에게 사다 주신 거예요. 할아버진 그 고기가 담긴 봉지를 남편 손에 쥐어주며 이런 조언을 해주셨죠. 사는 거 별거 없네.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어차피 지날 일,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지 싶다니까. 저기 뭐냐, 내가 저 끝꽃집 젊은 사장한테 들은 말인데 뭐 힘들 땐 고기 앞으로 가라. 그런 말이 있다며.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다 구워 먹고 힘내. 배부르면 힘이 나는 법이야. 그 힘으로 사람은 다 노력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야. 옛날 어른이니 말은 좀 투박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후 드디어 남편이 취업한 후 우린 감사의 의미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커플티를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커플티?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입는 거잖아. 남사스럽게 원. 에이, 두 분만큼 인고 부부가 또 어디 있어요. 맨날 손잡고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원래 커플티는 사이 좋은 커플들끼리 입는 건데 두 분께 완전 딱이죠. 그냥 편하게 마실 다니실 때나 집에서 잠옷으로 입으세요. 편하게 입으시라고 산 거예요. 고맙네. 우리 자식들한테도 못 받아본 귀한 선물을 다 받았구먼. 두 분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으니 저희도 자연스레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던 겁니다. 또 두 분은 모두가 힘들었던 마스크 시국엔 저희뿐 아니라 모든 임차인의 월세를 40%나 깎아주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라면서요. 그때 정말 장사도 잘 안 되지, 애들도 먹여 살려야지 너무 힘들었는데 두 분이 구세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감사한 두 분께 저와 남편은 명절마다 선물도 드리고 전과 달리 야단 법석을 떠는 한이 있어도 돈은 절대 받지 않고 반찬도 듬뿍 싸드리며 감사함을 표했었죠. 할머니, 할아버진 오늘 안 나오셨어요? 어, 나만 청소하러 잠깐 나왔고 우리 영감은 오늘 무릎이 좀 안 좋다면서 집에 누워 있어. 아유, 어떡해요? 저기 제가 집에서 사골국을 좀 많이 끓였거든요. 안 그래도 두 분도 드리고 싶어서 냄비째로 가져왔는데 그거 할아버지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무거우니까 제가 잠깐 가게 닫고 집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집이 여기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린다고 하셨죠? 한 번은 저는 직접 집에서 만들어 온 사골국을 드리고자 할머니를 따라 근처에 있던 두 분의 집으로도 갔었습니다. 그때 괜찮다는데도 굳이 보답을 해야 한다며 할머니께서 싸주신 열무김치와 직접 만든 고추장에선 할머니의 큰 온정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 마음 따뜻하신 할머니께선 마스크 시국이 끝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면역력이 약하셨던 할머니께서 그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가 되셨던 거죠. 안 그래도 한동안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할아버지께 문자로 그런 비보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머니 보험금은 내 거니까 넌 군침 흘릴 생각도 하지 마라. 어? 그게 왜 형 거야? 당연히 우리들이 나눠 가져야지. 야, 임상태, 내가 형이야. 원래 집안 재산은 마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몰라? 근데 그동안 넌 무조건 아버지한테 나랑 똑같이 받아먹었잖아. 그리고 내 사업 지금 어려운 거 몰라? 내가 더 급하다고. 나도 체인점 사업 요즘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형 동생이 어딨어? 다 그냥 똑같은 자식인 거지. 그리고 형은 사업에 재능 없어. 벌써 두 번을 말아먹고 세 번째도 말아먹을 위기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돈 좀 그만 축내고 사업 포기해. 그냥 회사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꼭 어머니 보험금 아니어도 아버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될걸. 왜 굳이 보험금을 탐내는데? 아, 알겠다. 형 아버지한테도 돈 뜯고 어머니 보험금도 혼자 다 꿀꺽하려 그러지? 어림없어. 그러는 넌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 계속 안 뜯어갔냐? 너도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아버지가 그동안 계속 도와준 돈 아니었으면 진즉 망했어. 왜 이래? 그리고 난 누구 아래서 원래 일 못해. 저는 남편과 함께 침통한 마음으로 빈소를 찾았는데요. 그때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두 아들의 싸움을 목격하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아 보이던 두 사람은 사람들 시선은 신경도 안 쓰고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자신들의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할아버지도 뻔히 보고 계신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막말로 참 호로 자식들이다 싶었죠. 할아버진 그런 자식들 때문에 저희와 조문객들에게 굉장히 민망해 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할아버지? 그래도 건강 상하지 않게 꼭 식사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런 할아버지께 차마 괜찮으시냐고 여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깊은 위로의 말만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엔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아닌 두 며느리까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동서는 참 양심도 없다. 아버님 돈 맨날 야금야금 다 뜯어가고 있으면서 이젠 어머님 보험금까지 탐내? 저희가 뭐려? 저희도 형님네랑 그냥 똑같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맨날 아버님이 우리 몰래 동선애한테 돈 더 주고 있는 거 모를 줄 알고? 동선애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한 것도 다 아버님이 도와준 거지? 그러면서 양심도 없다 진짜. 형님, 그 집은 저희가 돈 모아서 이사한 거고 아버님한테 몰래 도움 받은 적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도움이야 그냥 대놓고 받고 있는데 뭘 몰래 도움을 또 받았겠냐고요. 형님, 진짜 갈수록 성격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알아요? 제발 정신과 좀 가보세요. 난 완전 정상이거든? 이게 어디서 누굴 환자 취급이야? 확 머리털을 다 뜯어버릴라. 들어보니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 의심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작은 아들 내가 여우 같은 상황인 모양이던데 그게 어느 쪽이든 참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동서에게 머리털을 뜯어놓느니 어쩌니 하던 큰 며느리의 모습이 특히 말이죠. 그래서 전 그 집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얼굴을 기억했었는데요.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저는 그 집 작은 아들 내외 얼굴을 한 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게에 반찬을 사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우, 진짜. 돈 아까워. 이 돈이면 우리 애들 과자 몇 번 더 사주겠다. 그래도 반찬값 정도 투자해서 아버지 돈 뜯어낼 수 있으면 그게 어디야.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아버지께 잘해드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형보다 우리한테 재산을 더 물려주시지. 아우, 몰라. 물론 나도 아니까 아버님 앞에선 전보다 더 잘하는 척도 하고
이렇게 찾아도 뵙는데 너무 귀찮아. 이 짓을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아버님 반찬 해드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지? 걱정 마. 내 사업 때문에 나도 너무 바쁘고 당신도 나 돕느라 바쁘다고 오늘 슬쩍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자주 못 찾아뵙겠지만 마음은 항상 아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도 찔끔 흘려주면 만사 오케이지. 우리 아버지 원래 자식들한테 약한 분이잖아. 두 사람은 제가 자신들의 얼굴을 아는 걸 몰랐던 거예요. 딱 들어도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이건만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말씀드려야 하나 싶어 가게 오셨을 때 슬쩍 운을 떼기도 했었거든요.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냐고? 아니, 큰 놈은 돈 얘기할 때만 찾아오고 작은 놈은 그나마 조금은 자주 와서 자식돌이를 하긴 하는데 난 다 알아. 그 녀석도 내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걸 말이야. 내가 잘못 살았지.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선하게 사시는 분이 또 어디 있다고요. 괜한 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미 자식들의 머리 꼭대기에 계셨던 겁니다. 그 씁쓸해 보이는 표정이 너무 가슴 아파 전 할아버지께 전보다 더욱 잘해드렸어요. 괜히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떠나보낸 저희 아빠 생각이 나기도 해서 말이죠. 전 이젠 할머니도 안 계시니 식사를 부실하게 챙겨드릴 것 같은 할아버지를 위해 전보다 자주 반찬을 아예 대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몇 번 가게 오실 때마다 반찬을 챙겨드렸더니 아 이렇게 맨날 주면 뭐가 남아. 이젠 주지 마라.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하고 말하며 할아버진 공짜 반찬을 받지 않으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절을 못하시게 현관문 고리에 반찬들이 든 쇼핑백을 걸어뒀던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진 못 말리겠다며 또 그 반찬들보다 훨씬 값져 보이는 식재료 같은 걸 한 번씩 선물해 주시더군요. 이미 월세를 깎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절 데리러 오거나 주말에 절 도우러 가게에 나오던 남편 또한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저기 민지 아빠, 혹시 막걸리 좋아하나? 그럼 가게 끝나고 나랑 막걸리 한잔 하는 거 어떤가? 내가 요즘 집사람도 없으니 영 쓸쓸해서 박 사장도 같이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도우러 왔던 남편에게 건물 청소를 하러 왔던 할아버진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곤란한 듯 시선을 교환했어요. 할아버지와 막걸리 마시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문득 집에 마침 파를 잔뜩 사다 뒀던 기억이 떠올라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럼 할아버지, 밖에서 말고 막걸리 사다가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시는 거 어떠세요? 가실 땐 저희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별로 안 멀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파전 해드릴게요. 정말? 집에? 내가 가도 될까? 아, 민폐 아니야? 그럼요. 저도 할아버지 댁 안까지야 딱 한 번 들어가 봤지만 어쨌든 자주 가잖아요. 그런 제 제안에 할아버진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절대 민폐가 아니라며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중간에 아랫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었던 아이들도 데리고서요. 아랫집과 저희 집은 한 번씩 그렇게 애들을 서로 봐주곤 했었거든요. 얘들아 인사드려. 엄마 가게에 있는 건물주인 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냐 오냐. 너희들이 사진으로만 봤던 민지, 태연이, 석현이로구나. 늘 제 남편을 사진으로만 봤던 제 딸의 이름을 붙여 민지 아빠하고 부르던 할아버진 실제로 본 저희 애들을 귀여운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주놈들 얼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명절에도 손주놈들은 오지도 않으니
하고 중얼거리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자식들도 손주들도 있건만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그렇게 저희와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며 할아버진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자네들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 저흰 둘 다 아버진 돌아가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만 살아 계세요. 저희 엄만 저희 오빠네가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 시골을 떠나기 싫어하셔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시숙님네랑 시누이네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뵙고 챙기고 있어요. 자식들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해도 고집이 너무 완강하시거든요. 그랬구먼. 자식들이 모셔도 살아주고 참 복받은 분들이야. 살아계실 때 잘하게들. 난 참 부럽구먼. 자네들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자네들도 장례식장에서 대충 봐서 알겠지만 내 자식들은 아들이고 며느리고 할 것 없이 다들 날 돈으로만 보고 있네. 근데 누굴 탓하겠나. 자네들을 잘 키우신 부모님들과 달리 난 썩 좋은 부모가 아니었던 것 같네. 자식들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거든. 그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 근데 같이 후회해줄 집사람마저 떠나버리고 나니 내가 너무 쓸쓸해. 이런 내 부탁에 이렇게 집으로 초대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네. 인생에 쓰니 막걸리가 단지도 모르겠다던 할아버지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도 아빠를 일찍 잃은 자식들이니 더더욱 할아버지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저희는 가끔씩이나마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반대로 할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좋은 음식을 사들고 할아버지 댁에 2번쯤 놀러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이미 다 써놨는데. 그날 전 여느 때와 같이 할아버지 댁에 반찬들을 가져다 드리러 갔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반찬들을 가게에서 드려도 할아버진 선뜻 받아주셨는데 그날 건물에 언제쯤 오시냐고 여쭤보러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반찬은 다 싸뒀던지라 전 그날은 좀 일찍 가게를 마감한 후 할아버지 댁 문에라도 쇼핑백을 걸어두려고 갔던 거예요. 그날따라 만들어진 반찬이 저녁도 되기 전에 다 팔렸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에도 안 계세요? 저예요. 반찬 가게 박 사장이요. 전 혹시나 싶어 문을 몇 번 두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계시지 않는 건지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 밖에서 봤을 때 집안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문고리에 쇼핑백을 걸어두고 가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촉이라는 걸 좀 믿는 사람인데 그 촉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결국 전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현관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어? 열리네? 세상에, 집안꼴이 이게 뭐야? 할아버지 댁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이 아닌 열쇠로 잠그고 열 수 있는 문이었는데요. 그 문이 그날 열려 있더군요. 그래서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집안꼴이 이상하게 엉망이지 뭡니까? 바닥엔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누군가 던진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다 싶어 저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전 안방과 거실 사이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곤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전 할아버지를 흔들며 깨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지라 할아버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저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 우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한동안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안정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행히 할아버진 목숨이 위험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전 우선 할아버지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뒤져서 아들들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했는데요. 왠지 할아버지 아들들을 떠올리니 썩 내키지가 않아 전 우선 제가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아직 퇴근 중이던 남편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에게 10살 배기 쌍둥이를 부탁하고 달려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막 병실에 도착한 직후 할아버진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드세요? 음,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집에 쓰러져 계시는 걸 제가 반찬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발견했어요. 여보, 간호사 선생님 좀 불러줘. 할아버진 간호사에게 상태 체크를 받으신 후 물을 한 잔 마시며 서서히 정신을 깨우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우선 고맙다고 하시기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고맙긴요. 이렇게 무사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진짜 간 떨어질 뻔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정말 창피해서 내 큰아들 놈이랑 며느리가 날 이렇게 만들었네. 우리 큰아들 사업 자금이 또 부족하다면서 돈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 네? 아니,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대답을 들은 순간 남편과 전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할아버진 자신의 가정사와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놈이 벌써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내 돈만 믿고 맨날 다시 사업 하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돈을 안 주니까 그들이 집을 다 뒤져서 내 통장을 찾아내곤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아주 난리를 쳤네. 내가 끝까지 못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집에 분명 현금이라도 숨겨져 있을 거라며 막는 날 밀치고 집안도 다 뒤졌어. 그래서 결국 내가 숨겨둔 200만 원을 기어코 찾아내더니 내가 못 가져가게 막으니까 며느리가 날 또 밀친 거야. 그래서 휘청거리다가 아마 방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것 같네. 그 뒤엔 기억이 없어.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그랬다고요? 그래, 걔가 원래는 그래도 평범한 애였는데 내 아들놈이 문제였네. 허구한 날 애 둘도 있는 놈이 여자 만나고 다니고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술에 찌들어 살았거든. 게다가 아무리 내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사업까지 족족 말아먹질 않나. 며느리가 그놈한테 화를 내니까 며느리 얼굴에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네. 근데 그 와중에 사고로 두 손주 중에 한 녀석이 하늘로 가기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갈수록 독해지던 애미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완전히 악만 남았던 게지. 들어보니 정말 문제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더군요. 그런 큰아들과 자식 둘 중 하나를 잃은 충격에 할아버지의 큰며느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도 예의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놓고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두 분 아들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어요. 그럼 그 보상을 부모인 두 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남은 우리 둘째라도 잘 키워야 하니까 유학비 다 내주시고요. 두 분 아들이 족족 삶 말아먹어도 저희 생활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분 돈 많으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럼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 잘못 키운 죄책감에 며느리의 말을 다 들어주셨다네요. 그 와중에 그 며느리가 이혼하지 않은 건 바로 그 할아버지의 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엾고도 독한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지. 돈 때문에 그 꼴을 다 보고도
이혼하지 않는 애미도 독하지만 애초에 내가 아들놈들한테 달라는 대로 돈을 다 퍼준 게 잘못인 게야. 난 평생 떼돈을 벌면서 그 돈을 자식들에게 쓰는 것만이 즐거움이고 낙이었네. 난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 자식들만큼은 떵떵거리면서 살길 바랐거든. 근데 그게 버릇이 되니까 애들이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 나의 품을 돈으로만 여기더라고. 할아버지네 작은 아들 또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더니 무슨 체인점 사업을 한다며 할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더군요. 큰아들처럼 사업이 망하진 않았지만 작은 아들의 사업도 계속 위기를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을 때론 꾸짖기도 했지만 애들이 일이 잘 풀리면 정신 차리겠지.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계속 돈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걸 알았으니 악에 바친 큰며느리도 만만한 할아버지께 계속 돈 타령을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큰며느린 이상한 망상까지 생겨 작은 아들 내외가 자신들보다 할아버지께 도움을 더 받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까지 했다네요. 그렇게 계속 집안이 망가져가고 집사람까지 떠나보내자 서서히 정신이 들더구만. 그래서 난 몇 달 전부턴 애들이 돈을 요구해도 딱 잘라내기 시작했네. 둘 다 사업에 영 소질은 없는 것 같은데 내 돈만 믿고 돈을 물쓰듯 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본다고. 난 이놈들의 저금통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 뒤로 작은 놈넨 알랑방길 끼어가면서 날 설득하려고 했는데 큰 놈네는 달랐어. 내가 당장 안 도와주면 자기 사업이 또 망하게 생겼다면서 자꾸 날 찾아와서 못 살게 구는 거야. 큰아들 내외는 계속 할아버지를 찾아와 거칠게 돈을 요구했다더군요. 이거 망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안 도와주실 거라면서요. 이 나이에 사업 안 하면 제가 뭘 해요? 빨리 돈 내놓으라고요. 아버님,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버릇을 그렇게 들이지 마시던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생활비도 다 끊으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유학비는요? 그럴 거면 이 인간 사업이라도 안 망하게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딴 집안에서 버텼는데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못 살게 굴던 그 둘은 정말 큰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이 되자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감히 무력까지 쓰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고 현금 200만 원이라도 갈취해 갔던 거예요. 쓰러진 할아버진 그냥 내버려 두고서요.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빵점짜리 부모였던 거야. 근데 나도 정말 할 만큼 했네. 이제 더 이상은 그 애들을 못 봐주겠어. 나도 이젠 용서하기가 힘들어. 박 사장,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나 좀 지켜줘.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란 인간들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해줬으면 할아버지도 하실 만큼 하신 거죠. 물론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금수들이 어디 있어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우선 그 둘 경찰에 신고부터 해요. 네? 그래야 경찰한테 도움이라도 받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두 번 다시 이딴 짓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한 저와 남편은 당장 그 둘을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굳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그 둘을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병원에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할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할아버진 그곳에서 자신의 큰아들 내외를 정말 고소하셨습니다. 자신을 병원까지 입원하게 만든 것과 200만 원을 갈취해 간 죄로 말이죠. 같이 와줘서 고맙네. 두 사람 아니었으면 난 자식을 고소할 용기는 못 냈을 거야. 우린 이런 가슴 아픈 감사 인사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또한 할아버지가 걱정도 돼요.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 병원에 정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우연찮게 할아버지 자식들이 찾아와 벌어진 광경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이고 싶지 않은 가족사를 지켜보는 게 실례일까봐 자리를 비울까도 했지만 할아버진 우리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셨거든요. 아마 자식들이 해코지랄까 걱정하셨던 거죠. 처음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건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자식을 고소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올해로 76이면 살 날도 많이 안 남으셨는데 유산 좀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주기 싫어서 그렇게 버티다가 혼자 그렇게 되셨으면서 그걸 꼭 고소까지 했어야 돼요? 자요 200만 원. 여기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아버님, 제 인생 이 집 며느리 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 시부모도 부모라면서 부모가 돼서 자식인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야죠. 근데 어떻게 저를 고소를 하세요? 동선애한테 맨날 우리 몰래 이 재산 저 재산 다 퍼주고 계시면서요. 두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던지며 악을 쓰더군요.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은 화가 났지만 우선 타인이만큼 꾹 참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신 떨고 있는 할아버지 어깨를 저는 슬며시 감싸드렸어요. 저희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으시다는 뜻으로요. 그런 제 응원이 전달됐는지 할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킨 뒤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죠. 오냐, 이 200만 원은 원래 내 거니까 잘 돌려받으마. 근데 나한테 돈을 돌려준다고 한들 내가 고소 취하 안 하면 니들은 어차피 처벌받게 돼 있어. 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내가 젊었을 땐 그래도 무서워하는 척이라도 했던 것들이 내가 늙고 힘없어지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산송장 취급해? 내가 아무리 자식 농사 잘못했다고 한들 세상에 상준이 너처럼 불효막심한 놈은 또 없을 거다.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사람 욕심에 끝이 없는 법이니 그 욕심 내가 끊어내 주마. 난 앞으로 너 절대 안 보고 살 거고 당연히 도움도 없을 거다. 아버님, 아버님이 잘못 키운 자식은 그렇다 쳐도 왜 저한테까지 난리예요? 너도 똑같아. 내가 상준이 저놈 때문에 평생 너한테 많이 미안해했다. 게다가 손주까지 잃은 네가 가여워서 내가 네 기가 막힌 말들 또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서 둘째 내랑 날 향해 억측하던 것들까지 다 봐줬던 거야. 근데 넌 선을 단단히 넘었다. 내 동정심은 이미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퍼졌고 이제 내 안에 남은 널 향한 연민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정신병원이라도 좀 다니면서 남은 애라도 똑바로 잘 키우거라. 돈이 없으면 애를 한국으로 불러도 드리고 계속 남 탓하면서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도 해. 이게 내가 남은 미안함으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이요? 누구 마음대로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고소도 취하 못 해준다. 돈도 끝까지 못 준다.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당신들은 뭐야? 뭔데 남의 집 가정사 구경하면서 거기 그러고 서 있어?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자식 같지도 않은 니들보다 훨씬 자식처럼 나한테 잘해준 고마운 사람들한테 두 번 다시 니들 면상 보고도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못 나가요. 그럼 그 200만 원이라도 다시 내놔요. 할아버진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던 저와 남편을 궁금해하던 자신의 며느리에게 저렇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하지만 큰아들 내외는 끝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할아버지 침대로 던졌던 200만 원이라도 다시 빼앗으려 달려들더라고요. 그때 바로 저와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의 큰아들을, 저는 며느리를 막아섰거든요. 그때 분했는지 며느리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의 손목을 탁 잡아채곤
눈알을 부라리며 말해줬죠. 이봐요. 그쪽은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원망을 다 할아버지께 돌리고 있나 본데 정신 차려요. 그쪽을 그렇게 만든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저기는 인간 같지도 않은 저놈이라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쪽은 평생 저놈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할아버지를 괴롭힌 가해자로 남게 될 겁니다. 남은 자식에게 더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고 저 폐기물 같은 인간이나 빨리 버려버리세요. 제 말에 그 며느리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기가 찬 듯 제게 몸을 틀려고 했지만 덩치가 더 컸던 제 남편 손에 바로 제지당했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헛된 짓 하면 그날로 네 목숨 없는 줄 알아. 가, 같은 자식으로서 수치스러운 놈아. 그리고 남편은 큰아들 내외를 병실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할아버진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가여워 남편도 저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이후 할아버지 작은아들 내외는 꽤 길었던 입원 기간 중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시게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 침을 튀어가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을 하면서요. 꼴이 이게 뭐예요, 아버지? 형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님, 이제 2번 다시 형님이랑 아주버님 얼굴은 보고 살지 마세요. 맞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남은 자식은 저뿐이에요. 제가 앞으로 더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미 그들의 실체를 아는 저와 남편으로선 참 곱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더군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그런데 2번째로 병문안을 왔을 때 이것들이 아주 속 시커먼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젠 위험하게 혼자 그 집에 살지 마시고 집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참에 재산 정리도 싹 다 하고 그 안전하게 유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성해 두세요. 안 그러면 그 괘씸한 형한테 나중에 아버지 재산이 또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요, 아버님. 그냥 그 재산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또 알아요? 그 독한 형님이 찾아와서 아버님한테 기어코 재산을 다 뺏어갈지요. 저흰 정말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자신들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넘겨달라. 딱 그 뜻이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할아버지 또한 코웃음을 치며 이러시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것들아. 왜? 내가 이제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니들 집으로라도 데려가서 돈을 뜯어낼 참이냐? 아주 이때다 싶지? 내가 니들이 나 찾아오고 반찬 사오고 하는 거 다 내 돈 때문에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으냐? 그냥 두고 본 거지. 확실히 못 박는데 난 앞으로 니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여태까지 해준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는 거 니들도 부정 못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뒤에선 귀찮아하면서 앞에서만 진심인 척하는 가짜 효도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가짜로 효도했다고? 맞아요, 아버님. 저희는 항상 진심이었는데 그나저나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군데 맨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뼈를 때린 할아버지 말에 작은 아들 내외는 크게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제를 돌려보려 작은 며느린 우리의 정체를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그런 작은 아들 내외에게 픽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전 2분 아는데 저 할아버지 건물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긴 제 남편이에요. 할아버지 발견했던 것도 저고 저희가 할아버지랑 좀 친하거든요. 저희 반찬 가게 한 3번 정도 오셨었죠, 2분? 아, 그 반찬 가게 사장? 여보, 우리 그만 가자. 아버님,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오지 마라. 니들 오면 나 나을 것도 안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제 정체를 밝히자 2 사람 모두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제 반찬 가게에서 떠들었던 일을 기억해낸 거겠죠. 그 뒤 찔렸는지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후 퇴원한 할아버진 저희의 도움으로 큰아들 내외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도 하셨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해코지하러 올까봐 걱정됐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진 퇴원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줬던 우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인 자네들에게 너무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마스크 시국에 힘들어할 때 할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집도 저번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미리 좀 청소해 놨으니까 당분간 푹 쉬세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지 반년보단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진 큰아들 내외와는 영영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진 결국 두 번 다시 보고 살지 않는 조건으로 큰아들 내외에게 걸었던 고소를 취하하셨어요. 다 늙어서 자식하고 법적 분쟁까지 가봤자 뭐가 남겠어. 이게 낫지.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뒤 다행히 큰아들 내외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작은아들 내외는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찾아 효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들어보면 한 번씩 찾아와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모양인데 할아버지 눈 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용없는 짓들 그냥 앞으로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게 냅둘 생각이네. 그동안 내가 키워준 만큼 나도 그가 받아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중에 아무것도 안 준다고 실망해봤자 자기들 손해지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삶의 낙이 된다는데 할아버진 그 낙을 잃어버렸다며 참 씁쓸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낙은 이제 가끔씩 저희 남편과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이 난다며 요즘에도 할아버지와 둘이 막걸리를 마시고 오기도 하고 저희가 먼저 저희 집에 할아버지를 초대하기도 하고 있어요. 쓸쓸하실 할아버지 곁에 그렇게라도 더 있어드리고 싶어서요. 또 전 여전히 할아버지 댁에 반찬도 많이 가져다 드리고 있죠. 그렇게 계속 교류하며 살다 보니 저희 애들도 할아버지와 어느새 많이 친해진 상태입니다. 녀석들 엄마 가게 놀러 왔구나. 자, 할아버지가 용돈 주마. 할아버진 가끔 저희 애들에게 용돈도 주곤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또 할아버진 요즘 심해진 불경기에 또 가게 월세를 깎아주셨습니다. 150에서 100만 원으로요. 물론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도 깎아주시고 여전히 임차인들의 편의도 많이 봐주고 계시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갚을 줄 모르겠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내 친구 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네들만 깎아준 것도 아닌데 뭘. 난 있지. 원래는 자식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았네. 그게 내 돈 버는 기쁨이자 이유였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내 돈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놈들은 이젠 내 마음에서 다 몰아냈고 난 돈 벌고 욕심 부릴 때도 다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젠 눈 감는 그날까지 현명하게 쓰는 일만 남은 게지. 날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 또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난 앞으로 많이 베풀다 갈 생각이야. 할아버진 앞으로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후원도 하면서 사실 거라고 말을 덧붙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건만 이런 자신들의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를 돈으로만 대하고 폐하까지 저지른 그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인 날 소중히 여겨주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퍼준 사랑을 자식들에게 보답받지 못했던 할아버지께 전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잘해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끔이나마 가족처럼 어울리며 부족하더라도 할아버지께 자식 버린 사람으로서 삶의 낙과 기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랑하는 친정엄마 시어머니껜 사랑으로 쭉 효도하고 살면서요.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향해 효심으로 보답하긴커녕 욕심의 이빨을 드러내는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더군요. 그때부턴 그 부모의 자식은 자식이라는 이름이 아닌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는 축복받은 명패를 영영 잃고 싶지 않다면 할아버지 자식들처럼 자신이 먼저 부모를 부모란 이름이 아닌 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부모 자식 사이가 할아버지 내에 찾아왔던 그런 비극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로 남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